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추석 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긴 연휴 마치고 오셨는데 그래도 좀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김민석 최고위원. 그렇죠. 연휴는 길면 길수록 간만에 좀 쉬어보려고 마음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야 이틀이 어째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네. 아이고 별로 못 쉬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그래도 며칠 쉬시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말씀 듣고 민심도 하나하나 파악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오마이TV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래도 정식으로 듣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들 잘 지내셨죠? 이번 추석은 하여간 건강이 최고였습니다. 다들 좋은 정을 나누는 시간이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가 건강을 이게 원래 각자 도생이 원래 건강을 알아서 챙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제는 건강까지 각자가 지금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뭐 우리가 그동안은 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요로운 추석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듣고 다들 걱정을 실제로 하고 네. 어제는 추석 연휴 마치고도 이게 일상의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가족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꽤 노모를 모시는 며느님이 아유 시가도 걱정 본가도 걱정 네. 하면서 어르신들이 아프실까 봐 너무 걱정스럽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게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뭐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추석 민심들 너무나 아플까봐 걱정하는 이런 민심들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도 또 뭐 가족도 만나시고 여러모로 정말 이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하시면서 추석 민심을 쭉 파악하셨을 텐데 추석 민심은 이거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어제는 제가 그것을 이제 걱정과 분노라고 저희 기자간 추석 네. 이제 마무리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걱정과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분노의 상태는 이제 심리적인 정권 교체 초입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그냥 밥상머리에서 가까운 몇 분의 이야기만 듣고서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주관대로. 네. 결국은 그러면은 여야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할 텐데 어떤 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종합하는가 하는 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뭐 당연히 본인이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생생하죠. 다양하게 저희는 뭐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 지역도 조금 더 돌고 시장도 돌고 그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역 같은 데 가서 귀성 인사도 하고 이제 대면 접촉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각종 선거 등등을 많이 치르면서 네.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관계망들이 있고 또 당의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각각 그런 관계망들을 통해서 네. 접수되는 각종 여론과 민심을 또 그런 어떤 당의 의원들이나 네트워크나 이런데 예. 올리고 또 이제는 당원 주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워낙 활발하게 다양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일종의 휴민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고요. 다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거의 연결돼 있죠. 네.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요새는 온라인에서의 일종의 트렌드 이런 분석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 트렌드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는 현상을 표현한다면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 거다 하는 일종의 키워드 검색 순위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죠. 어. 그리고 당연히 여론조사가 있죠. 여론조사를 한두 개가 아니라 쭉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서너 개의 네.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걱정과 분노다, 네.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원래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예정했다가 정식으로 그걸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하는 걸 보고 하려고 했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그냥 저희가 한 얘기에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했는데 예. 제가 그냥 임의로 지어낸 얘기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모아내고 네. 거기서 생생한 표현들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과 분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의료 대란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행보 뭐 이 언론에서는 대통령 행세 이런 말도 하던데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분노 그런 이런 거죠.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압축적인 거죠.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못해서 또는 경제를 못하는 것만으로 무너지는 정권은 잘 없다. 예를 들어 선거도 네. 경제가 어렵다 하면은 그것이 여당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나마 여당 밀어주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존재해요. 네. 그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토양을 깔았고 그 위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부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잘 돌아가요 이 발언이 불을 질렀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한강대교 시찰이 마포대교 시찰이 마포대교 시찰. 화약을 갖다 던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뭐 연하야나 똑같아. 국민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언제나. 근데 그렇게 퉁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예. 거의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감정적 트리거를 당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반등의 변수나 반등의 이 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네.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회복 불가의 20%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 뭐 추이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계속 쭉 봐왔지만 20% 초반까지 갔다가 뭐 조금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주 한국갤럽조사 보니까 20%에 딱 이제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거기서 반등하기 어렵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이 예. 있는 데다가 그 구조적 요인에다가 감정적 심리적 요인 우리가 흔히 법보다 더 주위에 있는 게 정서다. 그래서 네. 국민 정서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 정서와 다른 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계. 아예 응급실 발언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강 가서 시찰한 것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또 예. 그다음 행보를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아예 정서적으로 다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예 몰라서 예. 왜 국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음.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구조가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예.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점 때문에 그걸 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도 안 될 거고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포대교 방문해서 시찰하는 그 사진들 대통령실 가봤더니 18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의 시찰하는 모습. 사실 그거는 어제 오늘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센터 본능 사진첩 하나 저는 사진전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센터 앨범 또는 김건희 센터 사진전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대외 행사에 센터를 점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인도 센터 본능이 있지만 측근 참모들이 그거를 센터 사진을 골라내는 사람들로 뽑아놨기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2부속실을 지금까지 안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자기 건데 굳이 내가 왜 이 부속실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네. 다 관할해야 되는데 아마 그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쓰는 표현으로 우리 모두가 잘못된 가설 위에 서 있었다. 잘못된 가설위에 서 있었다. 예. 어떤 겁니까? 왜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쓰지? 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막 나서는 거를 통제 못하지?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잘못된 가설 위에 선 순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진의 DNA가 친일 매국인 겁니다. 그 뿌리, 여기에 뿌리 박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세력, 네. 그 뿌리와 그 산하에 있는 여러 뭐 이데올로그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잡설가들, 천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냥 그 휘하에 정치인이 묶여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와 본능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네.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권력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권력 또는 뭐 부부 공동 자산의 우위 등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제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인데 그걸 누군가 다른 참모들에게 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비로소 본질이 명료해졌다. 이 권력은 네. 이 정권은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기류는 네. 천공으로 표현되는 그런 친일 사이비 교주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딱 그런 수준의 정권이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사태 파악과 전망이 쉬워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쉬워진다. 그렇게 보면. 원래 본질이라는 게 세상에 어렵게 보면 복잡하고 예. 본질을 짚으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저 집에서 어릴 때 용돈 받을 때도 네. 할아버지가 진짜 용돈이 주시나 누가 주시나 봐야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나 엄마한테 잘해야 되나 아빠한테 잘해야 맞아요. 되나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실세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실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게 무슨 얘기한다고 고쳐질 친일성이 아니구나 하는 네. 것이 명료해지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저 잦아질 김건희 행보가 아니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비로소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는 전속력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드러냄은 네. 절대 절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결사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행보를 보니까 설령 추석 때도 그것이 계속 약간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드나듦이 있더라도 본질과 전혀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이 마포대교 시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도 추석 연휴 때 보면은 추석 인사도 대통령과 함께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렇게 모습. 볼 겁니다. 본인의 권력적 행보가 드러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획 노출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노출로 하지 말고 이 노출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죠. 이해가. 그럼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쉽게 그 권력의 수준을 알아야 네. 그 권력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본질과 핵심의 수준, 그 수준의 머리 속에 들어가서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봤던 정권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한동훈 입장에서 좀 대표가- 당황스러웠던 것 한동훈 같아요. 대표가 예. 외계인이라고 적절히 표현해 준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 예. 실은 야당에서 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외계인이라고 비판해 주기를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계엄 비판하면서 그 그 외계 그 워딩을 얘기? 꺼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되받아치면서
결국 그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향할 것이라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노린 그 단어 선택이다. 노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아, 아주 모르진 않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지금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가고 있는 것 좀 보이는데 의료대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의료대란뿐만 아니라 제가 예. 어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권의 향후에 대해서 한동훈 음. 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가지 진단을 했는데요. 네네. 윤한 갈등은 겸상불가의 이 신뢰회복 붕괴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대표의 차별화는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얘기했고요. 예. 사실은 어제는 이제 시간과 분량의 제약으로 조금 생략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원래 망할 때는 뭘 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밉잖아요. 그래서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게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아니 정도로 그 이전에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밥도 안 먹고 예. 근데 밥을 안 먹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한번 밥 먹자는 거를 씹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프다고 안 갔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딴 사람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네. 그것도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한 거예요. 한 대표하고 밥 안 먹고 예. 바로 딴 사람들 불러서 밥 먹은 거예요. 딱 고수준의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 거예요. 삐진 모습이네 서로 뭐 밥 먹는 자리에 안 왔다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고 아. 봐야죠. 심리적으로 예. 아주 유사한 수준의.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인 것도 보기 싫을 것이고 여권에 자기 뒤를 잇는 어차피 그쪽이 대통령은 안 됩니다. 네. 정권은 그 교체가 되는데 후보조차 되는 것을 보기 싫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다른 후보가 되기를 바라겠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럴 그걸 거다. 어떻게 되기를 뭐 기대하거나 음, 지원할 힘도 지금 없지만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대타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그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그 주변의 힘이라도 얻기를 바라겠죠. 잠룡들의 그런데 움직임. 슬픈 것은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한동훈 대표 교체와 대타가 되는 과정에 이용하는 수 있는 분들조차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미워서 딴 사람으로 바꿔도 더한 차별화와 버림을 받을 겁니다. 아하. 그것은 불가피한 거죠. 국민이 싫어하고 버리는데 어떤 바보가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권 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고립화는 네. 그건 뭐 막을 수가 없겠네요. 그건 피할 뭐- 수가 없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죠.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사실 뭐 외계인, 뭐 외계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뭐 계엄령 관련된 여기에 대해 강하게 또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던데 최고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려를 이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강한 비판과 반박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보면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를 공유해달라, 드러나 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만나서 얘기 듣고 싶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예.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런 겁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해왔고 네. 또 당내 광범한 이런 정황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네.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다 당의 모든 성원들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뭐 필요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의 성격상. 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저희들이 또 큰 판단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에 있어서도 네. 이미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보는 근거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우리가 전혀 뭐 근거를 못 내놓고 있다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주체 세력, 네. 동기, 대통령의 어떤 논리적인 밑자락으로서의 반국가 세력, 누차에 걸친 발언, 그렇네요. 그리고 국가 현재의 세력. 제도적인 맹점, 네. 헌법과 개헌법 다 얘기했고 심지어 그 핵심 그 동원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충암파 핵심들의 불법 비밀 회합, 군기 네. 위반까지도 이미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할 건데 무슨 소리냐라는 거 외에 전혀 답을 못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오픈한 그 불법 회합에 네.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날짜도 얘기 못 합니다. 어. 아주 심플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느 날짜를 찍었는지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게 또 있군요. 야, 그러니까 지금 계엄 얘기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뭐 민주당한테 비판하고 있지만 뭐 나온 게 없어요. 말을 못 하죠. 말을 사실은 못 하고 대통령실이 예. 제가 첫 제기하고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반응이 기껏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반 요구하면 그만인데 무슨 소리냐. 그다음에 옛날에 개헌 문건, 박근혜 문건이 그거 다 무죄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 두 개 다 거짓말이거든요. 무죄되지도 않았고 진행 중이고. 현재 재판 중이고 네. 심지어 그 작성한 사람들은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 반이 해도 맹점이 있어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고 개헌 문건 자체에 그거를 체포하는 걸 다 써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틀린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 네. 황당하다. 누가 하겠냐? 40년 전의 얘기다. 맞아, 그런 얘기를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 물었죠. 현 장관한테도 묻고 전 장관한테도 묻고 그러면 40년 전에는 그것이 타당해서 쿠데타했냐? 그리고 40년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쿠데타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이었나? 네. 그리고 그때는 국내에서 항명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음. 다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네. 그렇게 결사적으로 부정을 하니까 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네. 것이 일단락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첫째는 이것의 핵심 주체 세력에 있어서 동원될 세력이 군내 충암파 네. 하나회 이후에 우리는 군사조직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40년간 그럼.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음. 파라는 형태로 음흠. 복수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군기 위반 불법 회합을 하고 그들이 군의 핵심 요직을 점하고 있다라는 점 최초의 일입니다. 네. 게다가 그 당사자들 중에 김영현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혜병 문제 등등에서 피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이고 네. 무도한 일을 할 모든 동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사람이죠. 네. 이번에 그 태도들이 국회에서 다 아주 충분히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충암파를 척결해야 된다. 저희는 거기에 이번에 군기 위반 책임자들 반드시 해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저희는 딱 초점을 하나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 체계의 그 계엄에 대한 제도적 맹점을 다 짚었으니 제가 쭉 짚어봤는데 전 세계의 계엄 관련 법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군사 반란을 몇 번 경험해 본 나라인데 가장 느슨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을 하든가 네. 아니면 그 보장에 맞춰서 보장 장치를 해라. 그 얘기는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예. 그런 등등으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일단락.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잡고 계엄론은 황당한 문제 제기라든가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인 근거와 정황에 의해서 뒷받치는 것을 정확하게 제기하고 그에 문제가 되는 세력의 척결과 제도 개선까지도 지금 요구하는 방향으로 아주 잘 네. 정리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하고 인사 문제도 정리하고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내용 이것도 우리 최고위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뉴스토마토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월 29일 지리산의 사찰 7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공천계의 폭로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보도를 했는데 뭐 이준석 의원의 뭐 입장도 나왔지만은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고 다음에 또 3번을 요구했고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폭로하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2년 당시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 공천받아서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도 일산에 있던 사람이 거기 와서 의원이 된 게 결국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 뭐 명태균 씨의 녹취가 좀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의혹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처음이지만 네. 대략 그런 류의 폭로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듣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일단은 큰 얼개에서 맞는 요약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우선 그와 관련해서 첫째, 뭐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네. 또는 당연히 그렇게 인사와 공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그럴 가능성이 뭐 있다. 당연히 그렇다고 봤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런 정도 당사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것은 뭐 아마 거의 99%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팩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 사안의 본질과 성격, 향후 방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네.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찌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여권의 부도덕성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이 네. 윤석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안에서 지금 당사자라는 것을 결국은 최근에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뭐 공천 개입이지 뭔지 애매모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평소에 그렇게 어법을 워딩을 했어요. 이야기해 본다면 네. 확인은 안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거나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이 왜 그럴까를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인 이준석뿐만 아니라 네. 개혁신당의 장래와 그다음에 나라의 방향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평소에 이준석답지 않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망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네. 해서 예. 보수가 재통합돼서 거기서의 본인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저는 그것이 첫째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이후에 네. 보수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 김의 재통합에서 다 붕괴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재건자로서의 미래를 혹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첫째 듭니다. 두 번째, 그런 뭐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면 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은 우리가 봐왔던 이준석의 모습이 그와 아닌 다르다. 왜 그런가? 그거는 본인이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나 거래를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는 큰 정치 지도자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오히려
김건희와 김영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 요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첫째 봅니다. 그래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전체로 보면은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주장과 반주장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김영선, 뭐 김건희 네. 양측에서 반박이 나오겠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쪽은 예. 부정할 것이고 음. 김영선 의원이 폭로로 갈지 덮는 걸로 갈지 또는 해석을 달리할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복합돼서 가겠죠. 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입장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를 전 첫째 요구하는 것이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사이에 있는 소위 제3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제3 세력은 원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은 장기적으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제3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적정한 다른 우회로를 추구해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가장 최근의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 개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저런 형식으로 존재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네. 정권 교체 진영에 합류하지 않는 한 보수 진영으로의 복귀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 그런 것을 지난번에 이낙연 세력과 합류했다가 깨지는 과정도 있었던 것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첫째. 그것은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온 제3 세력인 이준석 대표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네. 개혁 진영에서 나갔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얘기되는 뭐 초일회라든가 소위 새로운 미래라든가 이름을 요새 뭐 이상하게 또 바꿨던데 그건 네.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제3 세력 중에 하나인 조국신당도 있죠. 이 모두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큰 원칙의 차원에서 저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권 이후의 모습을 이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 그것이 붕괴로 가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입장에 과정에서 설지. 당장 이낙연 대표 세력만 해도 네. 저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인지 가령 의료 대란 과정에서 그 다음에 민주당 편에 서려는 것인지 네. 그렇게는 못하니까 당장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제3 세력 새로운 이름을 추구했던 분이 민주당 이름을 슬쩍 얹혀가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네. 뭔가 마치 야당에 대한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다시 짜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묘하고 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보라고 봅니다. 전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범민주 진영으로서의 우회 상장을 생각하는 걸 텐데 저는 반성을 할 거면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 표라도 정권 교체에 보태던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빨리 그만두든가 네. 그 세력이 더 이상 저런 식의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제3지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원칙을 갖고 원칙적으로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공천 개입 의혹 뭐 지금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게 계속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장 드러난 현상이지만 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지만 사실 본질이 제가 또 지금 있군요. 말씀드린 각도에서 지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문제를 깊이 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때 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네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이네요. 이 정권 붕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이 이 정권 붕괴 과정에서 어느 쪽에 설 건가 하는 고민을 네. 시작하게 할 것이고 아, 그것을 정직하게 하면서 지금 필요한 길에서 정권 붕괴를 막는 길에 설 건지 네.
그다음에 정권을 확실하게 교체하는 쪽에 설 건지 그렇다면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지를 정직하고 투명하고 네. 당당하게 음. 밝히고 행보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 보수 쪽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민주당 지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뭐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제 뛰고 네, 계신데 제가 모아 지금 와서 예. 예. 민주당의 앞으로의 가야 할 길, 또 앞으로의 뭐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좀 그리고 계십니까? 뭐 이미 지난 전대 과정에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는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론으로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해야 하고 네. 그 집권 준비를 1년 안에 기본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이 그런 집권 준비 모드로 들어가서 낡은 계파 체제를 버리고 실력에 의해서 두루 등용하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당은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그런 방향에서 신속하게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한 시대 정신의 바탕 위에 서면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아주 잘 극복하면서 네. 또 통합력까지 발휘하는 음. 그런 것이 지도력의 수치로 당장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거의 사상 초유의 그런 아주 단단한 지도력의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보고요. 당도 비교적 그렇게 안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 달 정도간의 이제 어떤 일종의 몸푸는 기간을 거쳤고 비교적 그것이 성공적인 안착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몸만 풀 수 있기 어렵게 네. 국민의 고통은 심화되고 또 여권은 급속 붕괴하고 그 속도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더 빨리 그 1년 안에 하려고 했던 집권 준비를 그야말로 훨씬 더 전속력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강한 지지를 받았고요.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뭐 사실 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에도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뭐 야당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이렇게 그렇지만 주장을 하는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예. 현실은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막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차이는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망치고 있는 정부 여당 대통령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권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분적으로 행사하고 예.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정도인 거죠 현재의 상황이 야당이 살 수 있는 한다. 그런 것까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급하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압박의 공세도 높이고 네. 압박뿐만 아니라 대안도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실질적인 집권 준비를 아주 전속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무를 해가는 것이 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던 안정기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이제 받아 안아서 정말 전속력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최고위님의 의정 활동을 포함해서 지도부의 활동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저도 별로 미리 생각 못했던 주제가 나왔는데 네. 마침 좀 생각하고 있던 대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그 전략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봐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끝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격변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붕괴 초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정권이 붕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방 이후 한반도가 이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부활에 의한 오랜 굴레를 벗고 그리고 정말로 이 지혜롭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헤쳐가는 그러한 어떤 정권이 등장해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도 실현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북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그 중심을 잡고 풀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어려운 시기에 첫 정권 교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열었던 평화와 어떤 부흥의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제를 민주당이 제일 앞장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저희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최근에 이 정권의 본질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너무 목전의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도 다시 좀 합니다. 책도 최근에 여러 권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옛 선배들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 또 지지자 당원 여러분들도 비상한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애정 어린 이 도움을 주시고 또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최고의 힘이다 라는 그런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양심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은 결국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